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민간이 활력을 얻지 못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습니다. 특히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사실상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마카오와 태국,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동이 몰리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푼 덕에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간신히 2%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 성장률 2.5%에서 2.6%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당초 시장에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전기보다 1.2% 성장하며 간신히 연간 2%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2%를 지킨 데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2% 성장률 가운데 민간이 0.5%포인트, 정부가 1.5%포인트를 차지했는데 민간과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고 반도체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수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8.1% 줄었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전국 390만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47%, 서울은 6.82% 올랐는데 공시가 쇼크를 안겨줬던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에 공시가격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단독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은 7.9%,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49%였습니다. 반면 9억 원 미만 주택은 변동률이 2%에서 4%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은 53.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53.7%, 30억 원 초과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내놓으려고 하지만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되어서 사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거래 절벽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105조 7,904억 원으로 1년 새 9.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은 건 창사 이후 처음입니다.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52% 넘게 증가한 3조 6,84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펠리세이드 등 신형 SUV와 소나타 등 신차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 3.5%를 기록한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매량은 해외 판매 등이 부진하면서 1년 새 3.6% 줄어든 442만 5,528대에 그쳤습니다. 판매량 감소에도 고급 차량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아 자동차가 내놓은 셀토스, 그리고 미국에 출시한 텔루라이드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아차도 신차 효과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73.6%나 급증했습니다. 매출액도 1년 새 7.3% 증가한 58조 1,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4%포인트 상승하며 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액도 소폭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시장 판매액은 59조 23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보다 2.9% 증가한 겁니다. 이 중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28%인데요. 지난해 수입차 판매는 1년 새 6% 줄어든 27만 5천 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본 불매운동과 중동발 악재에 놓인 상황에서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난 겁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사 운항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어젯밤 10시 20분 예정됐던 인천에서 중국 우한 도선의 첫 취항을 연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에서 우한 도선의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우려가 커진 데다 국내 확진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재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티웨이 항공 외에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한발 항공편 전용 게이트를 운영하고 살균 소독 작업도 확대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항공업계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 또 한 번 타격을 입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항공권을 대량으로 취소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와 홍콩 시위 등 정세 불안으로 단거리 노선 수요가 크게 위축돼 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노선마저 수요 위축을 겪을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에 대한 집중심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지금도 제재심의위원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우리은행에 대한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1시간 일찍 이 금감원에 도착해 심의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16일 이 하나은행 제재심의 9시간 진행된 걸 고려하면 오늘도 오후 늦게서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네, 이 DLF 불안전 판매의 원인인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이 행장에게 물을 이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금융경영진에 따르면 오늘 손태승 회장은 이 내부 통제는 마련됐는데 이걸 준수하지 못한 거고 이 감독 책임은 행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장이나 부문장, 행장 등 다층의 이 감독제가 있는데 이 내부 통제 미준수의 책임을 행장에게 묻는 건 과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DLF 손실 고객 661명 중에서 370명, 즉 절반 이상에게 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했다는 점도 적극 이 자리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제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이번 달 30일이 유력합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심의한 하나은행 건과 이번 주 우리은행 건을 종합해서 30일 최종 제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통보받은 문책 경고에서 한 단계만 제재 수위가 내려가도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 회장 모두 기사회생하는 건데 한 부회장의 경우는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하명주 부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가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데 다음 달 12일 마지막 공판이 이어지고 3월 검찰 구형을 감안하면 4월이나 5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차기 회장 도전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아침에 치러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가족과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족이 모였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각각 영정사진과 위패를 들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연결식에서 신동빈 회장은 고인에 대해 멋진 아버지였다고 추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대상 같은 요정을 더 올리며 길을 찾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고 신 명예회장이 우리 경제에 남긴 족적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면 식품 사업을 일으키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관광 인목이 살기를 테마파크와 호텔을 세웠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유학 시절 껌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롯데를 세웠습니다. 제과에서 유통과 호텔, 그리고 건설과 화학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넓히며 롯데를 재계 5위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강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기업인으로 평가받는 신 명예회장은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태국과 마카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까지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만 모두 440명이 넘었고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이 9명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을 정복해왔지만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할 만큼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는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이 희생된 패스트의 재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꼽히는 에볼라, 또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와 사스는 지금 우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한 사스의 경우 세계에서 800여 명이 숨졌고요. 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40%에 달하는데 4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규모도 막대했는데요. 사스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이, 또 메르스 사태로는 국내에서만 관광산업 등 모두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의 상황 자세히 진단해보고 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 반나절 만에 도착합니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지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또 현재 한국의 방역 상황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의신 이진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세계보건근무 시절에 사스를 직접 다뤄오신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함께 토론에 참여시켜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하고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마카오에서 또 한 명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나 아니면 소화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아마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003년에 난리가 났던 그 사스, 또 2015년에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가요? 예, 이번에 상황을 보면 사스나 메르스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유래해서 변종을 거치면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문제가 된 건데요. 이번도 유사한 패턴을 가시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보가 다 제한적이어서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난지 이런 자세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첫 발원지인 중국의 그 우한, 후베이성 우한이 중국의 한 중심부거든요. 거기서 그 수산시장에서 처음에 전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물들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건데 뭐 야생동물이 거의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예, 그 수산시장인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각종 야생 동물, 야생 조류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던 시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취급하고 거기서 어떤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이런 전파 경로를 밟지 않았을까 현재 추정은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야생 동물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 뭐 폐렴 증상과 좀 확실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증상으로 확실히 구분이 간다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마찬가지로 발열과 기침, 가래 아니면은 좀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겪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위장관 증상을 같이 좀 동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서 증상으로 사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증상을 앓는 사람이 좀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내가 우한 폐렴에 걸렸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좀 유의해서 이렇게 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증상 자체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노출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우한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확진자를 접촉을 한 이러한 병력이 있으면서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빨리 국번 없이 1339로 전화를 해서 국번 없이 1339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지시에 따르고 본인은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하거나 그럴 때 기침 예절을 지켜서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팔꿈치로 막으면서 기침을 하고 이런 기침 예절을 잘 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1339과 통화를 하게 된 후 지시에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손을 잘 씻으라고 하던데 이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의 손을 씻으라고 하던데요. 예. 신경을 써서 보니까 30초도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손 씻는데. 잠깐 씻으면 30초도 안 걸리던데 계속 잘 씻어야 되나요? 예, 계속 네. 잘 씻어야 되고 네. 말씀드렸듯이 비말 감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손 씻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감염 관리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감염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호흡기 전파가 의심이 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항상 그 말씀드렸듯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잘 구석구석 잘 씻는 게 굉장히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별한 치료제 또는 백신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메르스나 또 사스 때 상당히 그런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일단 뭐 메르스의 예를 봐도 벌써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 이제 와서야 이 바이러스가 뭔지 겨우 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왔지만 뭐 태평양은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중국을 다녀온 미국인인데 이런 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파되나? 아까 비말 전파라고 그랬는데 그게 침방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말 전파라는 거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전파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메르스나 사스도 다 마찬가지로 비말 전파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작은 입자가 나와서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호흡기 점막에 가서 감염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다른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비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잘게 짜게진 어떤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중에 우리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제 바쁘시군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 세계보건 근무 시절에 사스를 직접 이렇게 다루셨다고 그러던데 그때가 2003년이시죠? 예, 제가 저 2002년, 2003년, 2003년 당시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때 2003년에 사스가 첫 발병을 했을 때 그게 그 이게 중국의 광둥성, 역시 중국의 남쪽인데 지금은 이 우한 폐렴이 초기 단계인데 당시 사스의 초기 단계와 지금 우한 폐렴 이 단계를 혹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정도의 전파력이라든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2002년, 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에서 웨일즈 병원이라는 데 입원했던 환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 의료진들에게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그런 그 감염이 그 의료기관에 있는 그 다른 환자들에게 다 확산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환자들이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자국으로 입국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아주 빠른 감염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 상태는 그 이 중국 우한 지역과 그리고 또 뭐 상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 태국 등 이웃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사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네, 빨랐다. 아직 우한 폐렴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사망률 또 위험률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 양상이기 때문에 질병의 뭐 치명률이라든지 감염력 등을 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사스 이 발생 당시하고 비교한다면은 사스보다는 약간 좀 그 이 증상이 또는 저 치명력이 좀 낮은 그런 화면을 감염은 보니까 아닌가. 사스는 치사율이 9.6%네요. 감염자 중 사망자가 이제 800여 명에 가까워서 9.6%. 메르스는 뭐 훨씬 치사율이 높았고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좀 더 이제 질병 발병 양상이나 감염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 명이 확진자로 이제
됐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이 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4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라 그래요. 네, 네. 아직 결과 그 4명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네. 이웃 그 중국에서의 그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확진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15년도 국내 메르스 이 발생 당시하고는 많은 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국내에 이미 환자가 들어와서 그 환자로 많은 감염자가 네. 생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네. 이 확진 환자를 판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네. 이 경우는 입국 과정부터 이제 환자를 확진했고 네. 바로 접촉자들도 격리를 하고 네. 또 현재 그 이 접촉자들을 계속해서 네. 관찰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네. 메르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불안감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게 발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분들이 많이 한국에 올 텐데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중국에 온다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많이 오면 그 과정에서 이게 전염 우려가 좀 높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네. 간의 사람이 전파 문제. 일단 예. 사람과 사람 전파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요. 네. 사람과 사람의 전파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인 의료인 감염도 이미 많이 보고가 돼서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는 확실히 가능은 한데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서 얼마나 일으킬 것이냐 그거를 미리 속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지금 그 설에 이동이 많이 있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동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중국 내에서 많은 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에서 먼저 어떤 이게 확산이 될지가 1차적으로 사실은 더 걱정되는 뭐 면이 수억 있고요. 명이 이동을 할 텐데. 예, 그래서 네. 중국에서 먼저 이 설 이후에 얼마나 발생할지가 조금 우려스럽고 거기서 정말로 발생이 많아진다면 이후에 뒤이어서 우리나라도 많이 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전범부장님, 그러면 중국에 사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 방역 체제, 뭐 병을 조금 축소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대로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국의 시스템. 글쎄 우리가 지금 네. 그 상황을 직접 뭐 관찰한 바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분들이 네. 중국 보건당국과 지금 함께 네. 그 이 질병 그 감염 경로라든지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좀 그 중국 당국의 이 방역 양상을 네. 좀 이렇게 그 신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방역에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언론 보도를 보는 네. 이제 중국 당국의 발표가 좀 더 네. 네.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발생 글쎄요. 양상이 좀 축소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중국 발표를 저희는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스 때는 초기에 좀 그런 사스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축소 예, 프로그램 사스 때는 그 상당히 그 지연 발표도 있었고 네. 또 환자 발병 양상도 정확하게 이제 보도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늘 이제 긴급위원회를 연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뭐 선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나요? 일단 그게 이제 대륙 간에 걸쳐서 환자가 발생이 되고 대륙 간에. 그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네. 세계보건기구가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아마 현 단계에서는 그 전 단계 정도 수준으로 예, 뭐 관찰, 네. 뭐 이런 얼럿한 경계, 뭐 경계 그런 정도. 정도에서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양상을 이제 지켜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근데 지금의 감염 상황이라든지 환자 수라든을 볼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국의 이 춘절, 네. 설 명절에 따른 그 인구 네. 대이동 네.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지금 이제 춘절을 지나면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이 전파력이 강한 뭐 슈퍼 전파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염 감염 그 재생자 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감염 재생산 지수 R값, 뭐 R0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명의 환자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환자를 만드느냐 뭐 이런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뭐 메르스는 뭐 0.4에서 0.9, 뭐 사스는 4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재생산 지수 R값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한 추세를 봐서 한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런 것도 추정치라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재생산 지수를 좀 아직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예, 아직은 잘 모르고요. 말씀드렸듯이 전파력인 재생산 지수나 치명률인 사망률 이 두 가지가 다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퍼지고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현 단계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 본부장님, 이 방역 문제가 이제 중국 방역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또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방역 수준, 지금 이번 우한폐렴에 대처하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2002년도 사스, 또 2008년도 신종플루, 또 2015년도에 메르스 1차 발생,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메르스 2차 발생을 경험해 보면서 2015년도에는 이제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자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2019년도 2차 메르스의 경우에도 입국 과정부터 환자가 확진되고 바로 격리 조치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입국 과정에서 바로 확진 환자를 저희들이 격리하면서 그 접촉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울타리에 모아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우한에서도 이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금 이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방역 이 현재 대응은 상당히 신속하고 그리고 또 치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가 선후진국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이 체계적이고 또 이 범정부적인 그리고 또 이 국가 간의 정보 체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이 방역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경제 영향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경제 상황에까지 굉장히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뿐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질병 발병 양상이 될 때는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국가 간의 물류 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행객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메르스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교수님,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진의 이제 감염도 확인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스 때도 그랬는데 이게 의료진들도 많은 조치를 취할 텐데 감염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신종 감염병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항상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진 감염입니다.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2015년에 우리나라 메르스가 문제가 됐을 때 의료진 감염도 분명히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어쩔 수 없이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염이 되는 거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서 환자를 보도록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어떻게 의사들끼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사들께서 하신 얘기 있습니까? 사실 의사들이나 뭐 의료진들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손 씻기나 아니면은 환자를 볼 때 보호기구 착용 이런 것들의 원칙에 따라서 잘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히 좋은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본부장님, 이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각국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 관리 문제에 관한 중국과 협조는 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거 관계없이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5년도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도 국내
그 1호 환자 가족이 중국에 네. 그 업무차 출장을 갔을 때 그 네. 환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경우에도 국가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이 됐고요. 네. 또 가건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어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아, 네, 네. 네, 그렇고 또 저 환자들에 대한 진료 문제는 네. 자국에서 발생된 환자이기 때문에 자국의 환자와 동일한 원칙을 갖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북한은 아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입국을 금지해 버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언론 네, 보도를 그러니까 통해서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겠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세계 예. 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네. 국제 보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국제 보건 규칙에서는 사실상 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네. 국가 간의 여행객을 통제한다든지 교통을 제한한다든지 뭐 국경을 그런- 폐쇄해버린 셈인데 중국 그런 북한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이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가능한 한 최고의 수단으로 이 질병 유입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국경을 네. 통제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네.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거를 어떤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네, 중요한 일단 걸까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오염 지역,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네.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우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뭐 다른 곳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중국에서 오는 모든 그 입국자들에 대한 네. 검역 조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네들이 한국에서 네.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그 신고 체계를 네. 비행기 탑승부터 네. 또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국내 여행객들의 경우에도 네. 특히 이제 이 설에 즈음한 이 네. 해외 여행이 많이 있는데 네. 또 그 위험 국가에 가더라도 또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라든지 그게 가장 큰 문제 네, 같아요. 그런 지금 것들을 야생동물. 이제 자제를 네. 해야 되겠고요.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처럼 야생 동물 먹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네. 재래시장에 가서 네, 네. 또 길거리 음식도 섭취하게 그러니까요.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자제를 하고 네, 네. 혹시라도 그런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입국 이후에 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즉각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그런 그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면 근데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정부도 좀 더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네.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불필요한 불안감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네. 해서 감염병 관련 법령이 다 네. 개정이 되고 네, 네. 이제 의료기관 명칭도 네. 공개를 하고 네. 또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도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통해서 네. 다 이제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네.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사전에 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네. 이러한 그 감염병 질환이 네. 확산되거나 또는 막연한 공포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석 교수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걸 좀 당부를 하신다 그러면 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좀 전에 다 방금 말씀을 네. 대부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행이나 이럴 때 주의할 사항은 다 말씀하셨고 네.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이나 기침 예절, 그다음에 손 씻기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노출력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접촉을 해서 1339나 뭐 접촉을 해서 네.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침할 때 꼭 이렇게 팔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꼭 하시는 거. 손으로 네. 하지 말고 이렇게 팔로 네. 팔꿈치로 가리라고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석 교수님 그리고 전병률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데 대해서 적극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은 면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의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유로 봤습니다. 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조 회장이 입장을 밝혔죠. 네, 조 회장은 아쉽다면서도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조 회장이 일단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내비치는 게 그렇죠. 보이는데, 그런데 일단 이 집행유예면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조 회장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데요. 그래서 3월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연임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내부 규범상 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CEO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신한금융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M&A와 또 고객 중심의 체계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이 라임 사태에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조 회장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DLF 제재심이 열렸습니다. 네. 또 여기에도 뭐 금융권 CEO 여럿의 운명이 달려 있죠. 네, 금융감독원의 그 제재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만약에 지금 중징계로 확정이 된다면 은행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이고요. 최소 3년에서 5년간 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또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왔던 함영주 부회장도 회장 후보군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제재심에서 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관과 이들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2%를 가까스로 지키긴 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처참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반등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사실 지난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공개가 됐을 때 연간 2%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2%는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최악은 피했지만 그래도 뼈아픈 대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가 확 꺾였습니다. 설비 투자가 8.1% 감소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건설 투자도 3% 넘게 감소했습니다. GDP 기여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수출인데 지난해 맥을 못 쳤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민중 무역 분쟁이 결정탄데 1.5% 성장에 그쳤습니다. 내수가 좋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마저도 최악이었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이 1.9%로 1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흐름입니다. 민간에서 지갑을 열지 않으니 그 갭을 메운 게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소비 성장률은 6.5%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한 해는 정부 주도 성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4분기만 따로 놓고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가 어떨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지난해 4분기 성적표가 좀 낮다는 데 있어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성장률은 1.2%로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정부 소비가 전기 대비 2.6% 늘어 나라 돈의 기댄 성장은 계속됐지만 경기 바로미터인 설비 투자가 1.5%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6.3% 증가하고 승용차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0.7% 늘었습니다. 예, 일단 지난해 2%는 간신히 지켰고 이제 관심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뭐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지금 투자가 살아나는 가운데 고용 효과 등 후방 효과가 큰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대목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특히 반도체가 살아났다고 있는 점은 이 미중 무역 갈등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무적인 대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예. 특히 소득 증가율이 더딘 가운데 이 민간에서 지갑을 여전히 닫고 있어서 내수가 좀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 세트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조 산업이 약 1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 산업에 이 같은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절 선물 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 매물이 신고돼 절반 이상이 실제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량은 10만 3천여 건으로 실제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 용인시가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와 서울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도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40, 그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17일 만에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에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선진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하는 데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거시설을 바꾸고 식수와 하수를 정비하고 공중보건을 관리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했죠.
후베이성 우한 같은 중국의 대도시들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